AIM-9X는 전범위의 목표물을 자유자재로 공격할 수 있는 최강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이 AIM-9X 블록2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수백 발을 주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2028년부터 공급받기 시작해 2030년까지 총 230비기의 사이드와인더를 현장에 배치할 계획인데, 이러한 무기 도입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폴란드가 세계 최강의 단거리 미사일 AIM-9X를 구매한 것을 두고 FA-50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투기에 미국산 미사일이 인티된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예전 수입 일변도의 국가가 아닙니다. 첨단 방산 기술 국산화와 자립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술 국산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 최고조이긴 하지만 아직 육지와 바다에 국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바람, 한국산 전투기의 무장 국산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를 위해선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 기체와 함께 무장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투기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핵심 무장이 빈약하다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며, 그런 면에서 이번 폴란드의 사이드와인더 도입은 분명 환영받을 일입니다. 폴란드와 미국 양국 모두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의회는 미사일 관련 장비와 훈련 프로그램, 인적 지원을 포함 2억 1910만 달러, 한화 3,100억 원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할 사이드와인더 AIM-9X는 블록2 버전으로 재설계된 퓨즈와 새로운 온보드 프로세서, 로켓 모터 배터리, 점화 안전장치 및 데이터 링크로 블록1보다 확실히 개선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선된 데이터 링크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2배로 늘렸으며, 이를 통해 고공 궤적을 사용한 장거리 교전과 근거리 후방 교전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콧대 높은 미국은 이번 교역에서도 폴란드에 애를 먹였습니다. 사이드와인더는 기본적으로 미국산 미사일이며 폴란드는 이미 F-16과 F-35를 운영 중인데요. 문제는 폴란드가 운영 중인 한국산 경공격기인 FA-50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장착 허가까지 떨어진 기체, 의회 승인까지 난 미사일 도입을 차일피일 미룬 것인데요. 이런 미국의 갑질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가령 과거 미국이 AIM-120 공대공 미사일 제공을 거부하자 한국은 영국제 MBDA 미티어로 맞불을 놨습니다. 총장 3.7m, 직경 178mm, 중량 190kg에 최대 속도는 무려 마하사, 최대 사거리는 100에서 300km에 달하는 미티어는 초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단연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사일인데요. 흡입한 공기를 압축하여 연료와 혼합해 연소시킨 뒤 그 가스를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덕티드 램제트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덕의 달은 고체 추진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길며, 이 덕의 긴 사거리에도 종말 단계까지 속도를 빠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AIM-120의 경우 가장 최신형인 AIM-120D형의 사거리가 160km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티어는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공대공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공중전의 기본이 WVR에서 BVR로 바뀌고 있는 만큼 사거리 우세는 가장 강력한 전투력 증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KF-21 단거리 공중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미티어 미사일 탑재가 공식화되면서 한국은 아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AIM-9 사이드와인더에서 독일의 아이리스-T로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리스-T는 AIM-9과 비교했을 때 사거리가 25km로 약 10km 짧지만, 반면 목표 획득거리는 4배, 탐색각은 3배, 추적 능력은 6배 이상 더 뛰어납니다. 이 정도면 사이드와인더의 가장 최근 개량형인 AIM-9X의 상위 호환인 격인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꽝 대신 닭이 아니라 닭 대신 꽝이 날아온 셈입니다. 게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화들짝 놀란 미국이 통합 허가를 내며 역으로 숙이고 들어왔는데요. 이 덕에 한국산 전투기는 MBDA 미티어, 아이리스-T, AIM-120 암남, AIM-9 사이드와인더를 전부 무장 통합한 전투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미티어 미사일에 사용되는 덕티드 램제트는 이미 대한민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개된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직경 200mm의 미티어와 마찬가지로 덕티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대 사거리는 약 200km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AIM-120보다 훨씬 긴 수준으로 결국 미국의 갑질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셈입니다. 더군다나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만큼 KF-21의 확장력은 방산시장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강점이 되었는데요. KF-21을 원하는 나라들은 따로 무장 통합을 걱정하지 않아도 각자의 사정에 맞춰 편하게 도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KF-21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른 배경에는 이 특징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공대공 무장만으로는 아직 뭔가 부족합니다. 그도 그럴 게 현대 전투기의 임무는 공중구세가 전부는 아닌데요. 특히 KF-21은 단 한 대의 전투기로 육해공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전천후 멀티롤 전투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국산 공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입니다. 지난 1월 18일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400mm급 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을 성공시켰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공대함 순항미사일은 기존 마하 0.952 아음속 대함미사일 해성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빨라진 속도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시속으로 표현하면 약 3,672km/h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인데요.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다르게 비행 경로를 유인기처럼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또한 시스키밍 등으로 불리는 극단적인 저고도 비행까지 가능해서 레이더로 탐지하기도 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행을 제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음속이 비행 속도의 한계로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벽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마하3의 순항미사일은 만약 중간에 요격되더라도 속도에 비례하는 운동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물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대함이라는 특징을 살리면 함정에서 이를 방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호시탐탐 서해를 노리는 중국에 특히나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최소 200km급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추측되는 KF-21의 에이사 레이더와 결합된다면 최대 사거리에서 발사한다 가정해도 3분이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의 타우러스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단순히 외관이 KEPD-350 타우러스와 비슷해서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과 범유럽 군수업체 MBDA, 독일이 개발한 KEPD-350은 서로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독일과 MBDA는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공중발사 유도폭탄 기술이 이미 완수계 경지에 다다랐음을 포착하고 함께 KEPD-350K2 일명 타우러스2를 개발하자고 요청해왔습니다. 게다가 KF-21은 물론 FA-50에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하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독자 개발을 선택했고 그렇게 한국형 타우러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형 타우러스 개발 또한 극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성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사거리는 KEPD-350과 동일한 500km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대전 상공에서 출격한 KF-21이 그 즉시 평양을 향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KEPD-350은 유도미사일 중에서도 극한의 정확도를 자랑하는데요. KEPD-350의 CEP는 약 3m로 전투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대공방어체계 탐지 범위 밖에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KEPD-350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사일 중 하나로 만들어준 것은 500km의 사거리도 3m 수준의 명중률도 아닌 바로 독특한 발사 방식 때문인데요. 1500m 상공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은 30m 수준까지 하강하며 저고도 비행을 유지하고 목표물 근처에서 다시 3000m 높이까지 급상승합니다. 이런 발사 방식이 사용되는 이유는 저고도 비행으로 대공 레이더를 회피하고 이후 3000m 상공에서 중력가 속도를 이용해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인데요. 한국형 타우러스에도 똑같이 적용될 이 발사 방식은 KEPD-350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벙커버스터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KEPD-350은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항상 아쉬움으로만 남았던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대한민국의 손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방사청은 한국형 타우러스를 2028년까지 1900여 억 원을 투자해 체계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KEPD-350의 개발 기간도 7년이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여기에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가 풀린 대한민국은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AIM-2000의 실사격 테스트까지 성공한 데 이어 KF-21 블록1의 실전 배치가 시작될 2026년까지 한국형 타우러스의 실전 배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공대공 미사일은 뛰어난 성능,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기술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한국의 방위 산업을 넘어 세계 방산 트렌드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 국방의 기반을 강화해 대한민국은 이제 미사일 체계의 선두주자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세계적 리더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18일 젠35A 스텔스 대비 영상입니다. 현재 젠35A의 미래는 주하이시의 뿌연 하늘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항공모함에서의 운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중국의 첫 번째 5세대 해군 전용 전투기 젠35A는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에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중국은 자국 해군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젠15와 같은 비효율적인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해상용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했으며 젠35A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당국이 이번 에어쇼를 통해 젠35A가 중국군이 이미 배치해 사용하고 있는 제니10 스텔스 전투기보다 작고 민첩하며 미국의 F-35에 맞먹는 성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자평과는 달리 이 전투기가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들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젠35A는 중국이 구군을 걸고 자체적으로 야심차게 개발했다는 홍보 문구와는 달리 외형만 보면 미국의 F-35와 쉽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군의 F-35를 겨냥해 개발됐으며 사양마저도 상당 부분 베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젠35A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미군의 F-35와 F-22의 설계 특징을 모방한 흔적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F-35는 중국이 가장 열등감을 느끼는 전투기인 동시에 경쟁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젠35의 외형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전문가도 헷갈릴 만큼 빼다 박은 젠35는 외형부터 레이더 배치, 심지어 전투기 내부의 배치와 계기판, HUD까지 F-35를 고스란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을 카피할 수는 있었지만 속까지 흉내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 항공굴기의 굴욕, 엔진이 또 중국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젠35 초기형에는 러시아 미그 29의 RD, 33 엔진을 모체로 한 RD, 93의 모조품인 WS-13이 탑재했다가 출력을 높인 WS-19를 부착하더니 현재는 일시적으로 WS-13E 엔진에 안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하기에도 복잡한 라인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 젠35A에 장착한 WS-13E 엔진은 아직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WS-13E의 출력과 성능이 불안정하다는 평이 많아 강력한 F-35의 F-135 엔진과는 하늘과 땅 차이고 한국의 KF-21 엔진에도 비빌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열한 복제판이라는 악명이 말해주듯 중국의 전투기 엔진 기술은 미국, 러시아에 비해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젠35A의 WS-13E 엔진은 반복적인 시험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불안정하여 연속적인 고출력 운용이 어렵습니다. 이는 해상작전에서 생존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인지 중국은 F-35의 한국 내 수요를 대체할 KF-21의 업그레이드 버전 블록2와 블록3에도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부터 운용성, 유지보수 측면,
신뢰도, 전투력 등 모든 면에서 F-35는 현 세대 최고의 스텔스기이며 한국의 KF-21은 이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능만 놓고 보자면 F-21을 첫 손에 꼽지만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지나치게 오버스펙인 면이 있습니다. 한 해 국방비로 1000조 이상을 쓰는 미국도 버거워하는 전투기를 중국이 운용하기란 불가능할 텐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애초에 가장 현실적인 경쟁 모델로 F-35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젠-35A는 외관상으로만 F-35를 흉내낸 스텔스 기체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중국의 자체 개발 기술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유효할지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외형을 가진 젠-35A는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레이더 반사 면적이 F-35보다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젠-35A가 미국산 전투기들처럼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적의 레이더에 더 쉽게 탐지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젠-35A는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충분히 장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AIM-120 함량과 같은 첨단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 F-35와 달리 중국산 전투기는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선택지가 적다는 태생적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과 척을진 마당에 기술 도입 없이 기체와 엔진은 물론 무기 인티까지 모두 중국 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짧은 개발 기간의 무리한 일정은 미완성의 스텔스기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F-35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스텔스 능력을 자랑하며 F-35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모든 전투기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이 정도 수준의 레이더 성능과 전자전을 수행할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는 기체를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기체는 F-35뿐인데요. 비싼데 싸다라는 평가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젠-35A의 스텔스 성능은 F-35의 모방 수준에 불과하며 높은 탐지 가능성 때문에 실제 전투에서는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젠-35를 스텔스 기술의 완성판 정도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양적 주력기는 F-16급의 젠-10과 젠-11로 현재 750대 정도를 현장에 배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에어쇼에서 모습을 드러낸 전투기에 대해 너무 박한 평가를 내린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 중국 당국조차도 젠-35의 양산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현재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스텔스기는 젠-20뿐인데요. 이마저도 카나드를 포함한 구조적 측면에서 스텔스 성능을 상당 부분 의심받고 있습니다. 결국 젠-35A는 미국의 F-35와 비교하여 개발 비용이 낮지만 중국 내 수요가 충분치 않고 아직 그 어떤 국가도 도입을 원하지 않기에 실제 양산의 길을 걷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성능과 효율성이 불확실한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리스크이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현재까지 드러난 젠-35의 약점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35급의 전투기라면 주변 전투기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고도의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젠-35A는 데이터 링크 성능이 부족하고 전자전과 정보전에 있어 미국산 전투기들보다 뒤처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F-35A는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센서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아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기 이상의 전투지휘 통제 플랫폼 임무를 수행하여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F-35의 창정비까지 담당하게 된 한국은 F-35의 네트워크 기반 전투 기술을 이전받은 것이 향후 있을지도 모를 중국 전투기와의 교전 상황에서 막대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방산기업은 F-35의 제작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조금씩 전투기 기술 선도국의 위치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젠-35A는 중국의 커다란 야심과는 달리 여전히 미완성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은 물론 한국의 전투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혹평까지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실제 전장에서 젠-35A 스텔스기와 4.5세대
5세대 전투기가 맞붙었을 경우에도 쉽게 우세를 논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신기루에 가까운 젠35의 스텔스 성능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젠35A 전투기는 외형적 스텔스와 해상 전투에 최적화된 설계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F-35 KF-21과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성능 차이는 명확하며 완성도와 신뢰성 문제 역시 여전히 의문투성이입니다. 중국은 젠35의 홍보를 위해 국가적 행사까지 개최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차가운데요. 과연 중국 전투기는 한국의 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마수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11일 수호이 중국 착륙 영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군사적 유대감을 드러내듯 2024 주하이 에어쇼는 그야말로 두 나라의 자존심과 체면이 걸린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조의 이면에는 애써 숨기려 하는 서로의 속내와 자국 무기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인 중국의 젠35 스텔스 전투기는 그간 중국이 개발해온 FC-31을 해군용으로 개조한 모델로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행사에서 시선을 끄는 존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중국엔 최초로 등장하는 러시아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도 자리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흥미로운 대조로 보고 있습니다. 두 전투기 모두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각 나라의 군사적 자존심을 걸고 내세운 이 전투기들의 실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젠35는 중국이 자국 군사력 과시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해온 대표적인 항공기입니다. 특히 FC-31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판 F-35C라고 칭합니다. 중국이 스텔스 기술과 항공모함 운영 능력을 갖추려는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정작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국이 F-35와 비교해 내세우는 젠35의 스펙은 거창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이 모델이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젠35의 성능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번 에어쇼에서 중국은 그동안의 기술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무리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주하이 에어쇼를 통해 젠35의 공개로 공군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지만 자칭 중국판 F-35로 불리는 이 전투기의 실제 성능에 대해선 여전히 자국 전문가들조차도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수호이 57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호이 57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전투력과 은폐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점차 잃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수호이 57 같은 첨단 전투기가 그들의 군사력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로 러시아 무기 체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는 러시아제 무기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수호이 57이 5세대 전투기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을 때 중국은 자국의 젠20 전투기가 급부상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젠20은 중국이 자국 기술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로 중국 측은 수호이 57과의 비교해서 항공전자 장비, 레이더 기술, 기동성 등 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5세대 전투기의 양산화에 성공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기술이 미국과 러시아의 것을 맡긴 기술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주장이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 수호이 57은 그동안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난관에 봉착했으며 생산 속도와 안정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더 이상 러시아 전투기를 외면하면서 러시아는 수호이 57의 판로를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로 돌리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KF-21, 젠20과 같은 경쟁 기종의 등장으로 더더욱 힘을 잃고 있습니다. 수호이 57은 대략 1억 달러, 한화 1,300억 원 정도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실 성능의 타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도 수호이 57은 현재까지도 해외 판매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과 튀르키예는 러시아가 꺼리는 입장이지만 인도와 중동, 아프리카 국가마저도 수호이 57 대신 서방산 무기 체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호이 57이 실패한 전투기인가에 대한 논란은 자연스럽게 KF-21과의 비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호이 57은 러시아의 기술력이 집약된 5세대 전투기지만 한국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 비교했을 때 일부 성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KF-21은 안정적인 기술 개발과 순조로운 양산을 통해 계약 즉시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 국가에 엄청난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호이 57은 양산화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문제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지만 KF-21은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투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호이 57은 더 이상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심지어 중국 젠20 같은 하급 기체와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경쟁 구도가 중국에도 알려진 것인지 최근 중국계 커뮤니티에서는 조악한 수호이의 품질을 깎아내리는 글이 연일 도배되고 있습니다. 수호이 57의 외관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해당 전투기 외부가 수많은 나사들로 고정되어 있으며 특히 연결 부위가 매끄럽지 못하고 틈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이를 두고 러시아산 전투기의 한계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비교할 때 수호이 57은 동체가 매끄럽지 못하고 조립 상태가 엉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중국에 도착한 수호이 57은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에 있으며 실제 양산형 모델은 다르다고 변명했지만 외신들은 수호이 57이 과연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는 이미 수호이 57의 성능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F-35와 같은 동급 기체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때나마 수호이 57의 강력한 전투 능력을 앞세웠던 러시아가 유럽에서 거부된 시장을 대신하기 위해 중국까지 건너왔지만 이제는 일반 중국 시민에게까지 조롱받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서 수호이 57을 공개하려는 러시아의 의도는 무기 수출을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는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공략하려 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은 러시아의 무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젠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자부하며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스텔스 자체 기술이 없는 중국조차도 더 이상 빼먹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었는지 수호이 57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수호이 57이 서방의 5세대 전투기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판단해 해당 전투기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항공기 기술을 무리하게 가져오기보다 자체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키워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하이 에어쇼는 단순히 무기 전시회에 그치지 않고 북러 간 군사적 협력이 더욱 밀착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적 유대를 과시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북러 밀착을 묵인하며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춰 두 나라와의 관계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수호이 57이 중국에 도착했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전시를 넘어 중러 군사협력의 진전을 암시하는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서방의 시각은 회의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군사적 입지를 과시하려는 행보는 어딘가 어색하고 이를 통해 양국이 서방의 압박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이 보입니다. 러시아는 수호이 57을 통해 첨단 군사 기술력을 과시하려 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수호이 57의 실상과 러시아의 경제적, 기술적 한계를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주하이 에어쇼는 중러 간의 군사적 협력과 공조를 과시하기 위한 무대이지만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수호이 57과 젠35는 과연 그 목적에 걸맞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수호이 57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지 않은 듯하며 러시아의 무기 기술이 자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러시아는 이제 남은 몇 안 되는 무기 수출처인 중국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으나 정작 중국의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번 에어쇼는 단순한 무기 전시회를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겉모습에 집착한 전투기들로는 자국의 군사적 위상에 흠집만 남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호이 57과 젠35는 각각 러시아와 중국의 자존심을 걸고 내세운 전투기이지만 그 실상은 겉만 번지르르한 서커스 무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